안녕하세요. 김토리쌤과 함께하는 2024년 손해보험 등록시험 손해보험편 20분 정리 1번부터 9번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토리쌤. 먼저 1장 화재보험 내용부터 볼 건데, 화재보험은 크게 주택물건, 일반물건, 공장물건 이렇게 구분하게 되고요. 그 중에 대부분의 화재와 관련된 보상은 해주는데, 폭발이랑 파열에 대한 담보를 과연 가능한지 안 한지를 물어보는 문제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주택물건에서는 폭발이랑 파열이 가능하다. 대신에 일반 물건과 공장 물건에서는 불가능하다는 내용 함께 지켜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물건 구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주택 물건은 우리가 살고 있는 대부분의 주거용 용도가 다 주택 물건으로 들어간다 보시면 되는데, 그 중에 우리 시험용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이 콘도, 그리고 오피스텔, 이 기숙사 3개가 나오면서 이들은 과연 주택 물건인지 일반 물건인지를 물어보거든요. 그럴 때는 일반 물건으로 해주시면 되고, 특히 이 기숙사 같은 경우에는 공장 내 기숙사라는 말이 같이 나오게 되는 경우에는 그때는 일반이 아닌 공장이라는 것도 같이 봐주실게요. 다음으로 80% 코어 인슈런스라는 게 나오는데, 이게 일종의 특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주택 물건과 일반 물건에는 이 특례가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 공장 물건에는 적용이 안 된다는 점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크게 재산 손해와 비용 손해로 구분할 수 있는데, 가장 쉬운 문제 유형으로는 재산 손해와 비용 손해 항목을 주면서 어떤 손해인지 물어보는 게 나오거든요. 그때는 끝단어가 손해로 끝나면 재산 손해, 비용으로 끝나면 비용 손해, 이렇게 단순한 유형으로 문제가 나오는 경우에는 쉽게 맞춰주시고, 우리 실제 시험에는 이런 유형보다는 4개 다 손해로 끝나게 나오면서 다음 중 재산 손해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라고 나올 거예요. 근데 우리 시험에 거의 대부분의 아닌 손해 유형이 도난 손해가 대부분이니까 그냥 아닌 걸로 도난 손해를 외우셔도 무방할 거고, 그 다음에 피난 손해의 경우에는 며칠 한도로 보상이 되냐 물어보면 그때는 5일 한도로 보상이 된다, 이렇게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비용 손해 보시면은 우리가 잔존물 제거 비용, 손해 방지 비용 이런 걸 다 외울 필요는 없고, 이 비용들 중에 조금 특이한 비용이 있거든요. 그 비용이 잔존물 제거 비용이라고 해가지고 이 비용은 한도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가입 금액의 범위 내에서만 보장한다 해서, 우리가 아까 80% 코어 인슈어런스랑 연계를 시킨다면은 내가 8천만 원까지만 들었는데 여러 가지 비용들을 합치다 보면 8천만 원이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렇더라도 다른 비용들은 넘어가더라도 보상을 해주지만, 이런 잔존물 제거 비용에 대해서는 그 범위를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보상을 안 해준다. 그러니까 얘가 좀 돈이 많이 나오는 비용이라서 그런 거예요. 두 번째로는 재산 손해액의 10% 한도로 보상한다. 이것도 마찬가지 개념으로 이 잔존물 제거 비용이란 성격의 특성이 그 범위가 되게 넓다 보니까 되게 작은 금액이 나올 수 있지만 큰 비용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재산 손해액의 10%를 그 한도로 정해놓고 있다. 다시 말하면 이 잔존물 제거 비용이 아닌 다른 비용들은 이런 한도와 제한을 두지 않는다라는 말과 같으니까 두 개를 잘 구분해서 이해해 주시고, 또 쉬운 유형으로는 아예 이런 비용이 아닌 것들이 무엇인가 나올 때 있거든요. 그럴 때는 임시생활 비용, 폐기물 처리 비용은 우리 비용 손해에서 보장이 되지 않는 비용이라고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이제부터는 좀 다양한 내용들을 짧게 보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 보상하는 손해와 보상하지 않는 손해를 구분하는데, 대부분의 우리 화재와 관련된 사고는 보상해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 나와 있는 도난, 분실, 자연발화, 그리고 우리 겨울에 수도관이 어는 이런 동파, 그리고 전기사고 이런 것들은 보상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 제가 분실에 빨간색을 쳐놨는데, 이 분실은 앞으로 우리가 함께 배우게 될 그 어떤 보험에도 분실에 대해서는 보상을 안 해줍니다. 그리고 이 정기사고는 지금 주계약에서는 보상을 안 해준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따가 특약으로는 또 가능하기 때문에 같이 봐주시면 좋습니다. 자동담보물건과 명기물건이 있는데요. 자동담보물건이라고 하는 건 내가 어떤 번지수 또는 호수만 말해주면은 당연히 들어주는 걸 자동담보물건이라고 하고, 대표적으로 부속물 또는 부착물, 우리 시험에 예시로 나올 때는 뭐 대표적인 게 대문이나 간판 등이 되겠고요. 명기물건은
내가 말해야만 보상을 해주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말해야 되는 것들 안에서도 너무 짜잘한 거 있잖아요. 집에 가위가 몇 개 있었니, 젓가락이 몇 개 있었니, 이런 것들은 굳이 말 안 해도 가재도구라는 이름으로 통으로 보상을 해주지만, 조금 고가의 그런 재산들 또는 동산, 우리 시험 용어로 하면 그런 귀금속들은 내가 말해야 보상을 해주거든요. 이런 것들을 명기물건이라고 하고, 이 말하는 귀금속의 최소 한도가 300만 원은 넘어가는 것들을 말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 주의해서 봐주실게요. 그 다음 고지 의무와 통지 의무가 있는데, 우리 보험을 가입하기 전에 보험회사에게 알려줘야 될 내용을 고지 의무라고 하고, 가입한 이후에 알리는 내용을 통지 의무라고 합니다. 그럼 가입할 때 알리는 고지 의무부터 보면은, 우리가 지금 화재보험이란 특성이 집 또는 건물을 담보하는 거기 때문에 피보험자의 직업, 나이,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는 궁금하지가 않거든요. 보험회사는 이런 것들은 불필요하다. 그 다음에 가입하고 나서 내가 이 건물을 30일 이상 비우거나 아니면 수선을 또는 용도 변경을 15일 이상 할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반드시 알려줘야 되는데, 이건 숫자를 단순히 외우면 우리 시험에는 잘 맞출 수 있거든요. 그래서 30일, 15일 이렇게 정리하시고, 만약에 이런 것들을 내가 위반했다 그러면 회사는 나를 계약을 무효시킬 건지 취소시킬 건지 해지시킬 건지, 이렇게 질문이라고 생각하시고, 우리가 큰 틀에서 앞에서도 배웠지만 무효나 취소는 회사가 잘못했을 때 계약자가 가진 권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해지는 계약자가 잘못했을 때 회사가 가지는 권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 위반은 계약자가 위반한 거라서 회사가 어떤 권리를 가진다? 해지권을 가진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좋습니다. 손해방지 경감 의무 볼게요. 우리가 불이 나고 있는데, 내 집이 불이 나고 있는데 그걸 끄기 위해서 그 어떤 노력도 안 하고 방관한다. 너무 괘씸하잖아요. 이럴 때 보험회사는 어떤 금액을 보상해 주냐, 이게 질문이고, 내가 경감 의무를 위반했다라는 사실이 일어난 이후에 원래 이 의무를 다 했든 다 안 했든 기존에 손해액이 불타고 있었던 정도는 보상을 당연히 해줘야 되는 겁니다. 단, 내가 노력을 해서 이 부분을 없앨 수 있었다는 그런 추가되는 부분은 빼고, 예를 들면은 7천만 원 정도가 불타고 있었는데 총 3천만 원 정도가 더 불이 타서 1억치가 불이 탔다는 거죠. 이럴 경우에는 3천만 원까지만 보상이 되는 거고, 1억에서 3천원 빼고 총 7천만 보상이 가능하다, 이 이야기를 적어 놓는 거고, 그래서 뭐 보기에 청구권을 상실한다, 그러니까 아예 내가 돈을 못 받는다, 이런 보기들은 다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계약의 성립 및 효력의 시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 계약이 성립한다라고 해서 낙성계약성이라고 하잖아요. 이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이 있어야 계약이 성립한다는데, 이 승낙의 낙과 성립의 성을 줄여서 우리 낙성계약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효력은 언제 발생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1회 보험료 납입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하면 되고, 우리 시험 출제자는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학생들이 성립 시기와 효력 시기를 헷갈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청약과 승낙이 있어야 성립한다. 그리고 1회 보험료 납입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정리해 둘게요. 그다음 기타 특징으로는, 우리가 보험금을 청구하게 되면은 보험회사는 며칠 이내에 보험금을 주냐, 이런 내용인데, 사람인 경우에는 3일 내 지급이 원칙입니다. 단 사람이 아닌 뭐 보증보험이라든지 신용, 그리고 물건, 자동차, 이렇게 사람이 아닌 경우는 7일이 원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단 이 문제뿐만 아니고 이후에 나오는 문제들도 사람을 물어봤을 경우에는 3영업일, 그리고 사람이 아닌 경우에 질문했을 때는 7영업일로 머릿속에 확실하게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특별약관이라 해서 우리 줄여서 보통 특약이라 부르는 것들인데요. 먼저 특약이 안 되는 것들 보시면은, 아까 우리 전기는 됐지만 전자담보특약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행보증특약 없고 휴대폰 손해 없습니다. 이 전자담보특약이 있냐 없냐를, 전기담보특약은 있는데 전자담보특약은 없기 때문에 이 두 개가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주의해서 봐주시고,
풍수의 담보특약이란 게 있거든요. 여기 풍이 바람풍이고 수가 물이잖아요. 그러면 폭설, 그러니까 눈, 그리고 우박, 얼음은 되냐 안 되냐 물어보면 안 된다라고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특수 건물 보도록 할게요. 특수 건물이 뭐 대단한 건물은 아니고 큰 건물을 말하는 거고, 이런 큰 건물의 경우를 특수 건물로 분류하면서 이런 특수 건물의 소유주는 그 건물의 화재보험을 의무로 들어야 된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거든요. 그럼 어떤 건물을 특수 건물이라고 하는지 우리 시험에 나오는 것들만 몇 개 살펴보도록 할게요. 11층 이상의 건물, 큰 건물 11층, 그리고 아파트 경우에는 16층 이상의 아파트, 그리고 바닥 면적의 합계액이 2000제곱미터 이상인 학원, 2000제곱미터 이상인 학원, 그리고 바닥 면적의 합계가 3000제곱미터 이상인 숙박업소, 이런 것들을 우리 큰 건물, 특수 건물이라고 하고, 간혹 가다가 시험지에 조금 더 어렵게 내고 싶을 때는 이 11층이나 16층을 지하를 합쳐서 11층이 넘게 만드는 보기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지하층은 우리 이런 특수 건물을 적용할 때 층수에서 제외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 지하층이 나왔다 하더라도 신경 쓰지 마시고 지상층의 경우만 산정해서 내가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인명특약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화재보험이 건물이 불타는 보험이지만 그 안에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망시 최대 1억 5천, 부상시는 3천, 후유장애 시에는 1억 5천인데 이런 것까지 외워야 하나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이게 이따가 자동차 보험의 대인배상 원 기준금액이랑 똑같거든요. 지금 하나만 외워놓으면은 두 번 다 써먹을 수 있으니까 외워볼게요. 사망은 1억 5천, 부상은 3천, 후유장애는 1억 5천,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풍수의 보험 보도록 할게요. 풍수의 보험은 국가, 그러니까 정부나 지자체가 지원하는 대표적인 정책성 보험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조금 힘든 우리 농민들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농민들을 위해서 이런 뭐 다양한 것들이 될 수 있게, 실제로 이게 95%까지 최대 지원을 하고 농민들은 한 5% 정도만 보험료를 내면 되는 보험이거든요. 우리 시험에는 대표적 정책성 보험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우리는 답으로 풍수의 보험을 들면 골라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보장하지 않는 보장이 뭐냐 이럴 때 산불은 보장이 안 된다. 그리고 이게 소상공인, 그러니까 영세한 농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가축, 축사, 약간 부자 느낌이 좀 납니다. 그리고 16층 이상의 아파트는 이런 것들은 영세하지 않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상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김토리쌤. 이번에는 특종보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종보험이 하나의 보험 이름이 아니고 여러 가지 보험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번 파트에서 특종보험으로 모아서 이렇게 한 번에 보도록 하는 겁니다. 먼저 가장 쉬운 문제 유형으로는 특종보험의 여러 가지들 중에도 종류가 아닌 것을 물어보는 게 있거든요. 그때는 적하보험과 해상보험은 특종보험이 아니다라고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먼저 이제 배상책임보험부터 우리 볼 건데요. 임의 배상책임보험과 의무 배상책임보험이 있는데 우리 객관식 시험이잖아요. 그래서 의무 배상책임보험을 원래 원칙대로 외워야 되는 게 맞거든요. 이들이 약간 위험한 일을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외우는 게 맞는데, 객관식 시험의 또 다른 장점이 뭐냐면은 아닌 걸 외워버리면 우리가 의무를 맞출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설, 생산물, 임원, 의원 이렇게 해가지고 아닌 것만 좀 앞글자를 뭐 시생임이라고 외우든지 해가지고 좀 편하게 외워서 우리가 문제를 맞춰주는 형식으로 갈게요. 그리고 위험한 일을 하는 가스,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도 무조건적으로 의무를 드는 건 아니고 그 중에도 비교적입니다. 비교적 영세한 또는 소득이 조금 적은 업종은 무조건 가스라고 해서 의무가 아닌, 여기 보시면 가스 용기 운송업자는 의무 대상에서 제외시켜 주고요. 체육시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멋진 골프장 같은 CC 회장님 같은 경우는 부자가 맞지만 동네 체육도장, 그리고 뭐 지하에 있는 골프 연습장, 그리고 체력 단련장, 당구장 같은 경우는 조금 영세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체육시설 사업자 의무 대상에서 제외해준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고기준 배상책임보험과 청구기준 배상책임보험 볼 텐데요.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청구기준만 외우고 넘어가시면 될게요. 임원 배상이랑 전문인 배상은 청구기준이다. 사고기준이냐 청구기준이냐 물어봤을 때 청구는 임원이랑 전문인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각종 다양한 보험들에 대해서 짧게 보도록 할게요. 우리 그 박물관 같은 데 가면 미술품이나 이런 거 걸려 있잖아요. 이러한 초고가의 제품들을 또는 동산들을 위해서 도난보험이란 게 있거든요. 이런 도난보험은 그런 고가의 물건들을 보상해 주지만은 우리 시험용으로는 보상하지 않는 경우를 몇 가지 물어보거든요. 그럴 때는 72시간 이상 비워둔 상태에서 발생한 도난 또는 도난이 일어난 지 30일이 지나도 내가 도난인지도 모르고 있는 그런 도난은 기중품이 아니라고 판단해서 보상해주지 않는다. 그럼 레저 종합보험 보시면은 이거는 언제 하냐가 위험하면 기간보험이고 어디서 하냐가 더 위험하면 구간보험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골프와 수렵은 언제 하냐가 더 위험한 보험이라서 기간보험, 낚시와 스키는 어디서 하냐가 더 위험해서 구간보험. 근데 우리 이거를 지금 이렇게 듣지만은 시험용으로는 암기를 해야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유치하지만 이 낚시의 낚, 그 다음에 스키의 스, 그리고 구간보험의 구 해가지고 락스로 구석구석 이렇게 암기를 하도록 할게요. 뭐라고요? 락스로 구석구석. 그 다음에 유아교육기관 종합보험 보도록 할게요. 우리 어린이집 같은 데 가면은 들어져 있는 보험인데 피보험자가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유아원생입니다. 틀린 보기로 보육교사 또는 학부모가 있는데 이건 틀린 보기가 되는 거고, 그리고 유아교육기관 생활과 관련된 활동 중에 다치거나 이런 문제가 생겨야 되는데 가정생활 중에 사고는 보상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안 됩니다. 아래쪽에 이제 동산보험 보도록 할게요. 우리 재산을 부동산, 움직이지 않는 재산을 부동산, 움직일 수 있는 재산을 동산이라고 하잖아요. 뭐 대표적으로 핸드폰 보험 같은 것들이 이런 동산보험에 들어갈 건데, 시험에서 동산보험의 대상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라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특정하면서 설명이 쭉 나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특정 장소, 뭐 특정 구간, 이러면 전부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동물, 식물은 당연히 아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동차, 선박, 항공기, 이거 움직이는 재산이 많은데 왜 제외되냐라고 하는데, 이런 세 개는 너무 고가잖아요. 그래서 별도로 등기를 하는 재산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동산보험에 포함되지 않는다. 우리 주로 사실 시험에는 리스 물건이란 게 나와요. 리스 물건. 이런 리스 물건은 된다라고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딱 구분해서 리스는 되고 이런 것들은 안 된다. 이렇게 정리하실 거고, 자부염이 아닌 거 물어보는 게 있거든요. 자주 나오진 않지만 화재, 도난, 파손, 차량, 이런 폭발 이런 것들은 자부염이 아니다. 지금 이렇게 이 정도만 딱 정리하시면 되지 너무 동산보험을 깊이 파고 들어갈 이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행자 보험 우리 아시잖아요. 이런 여행자 보험은 정말 물어볼 게 많은데 딱 좁혀서 주계약에서는 무슨 사망이 되나요 하면 상해 사망, 그리고 특약에서는 무슨 사망이 가능하나요 하면 질병 사망, 이렇게만 정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휴대폰 손해 있거든요. 내가 어떤 도난을 당하거나 이런 거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 한도가 얼마냐라고 조당, 개당, 쌍당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거든요. 이럴 때는 뭐 몇만 원, 몇만 원, 몇만 원 이런 보기들이 나오는데 답은 회사별로 다르다가 답이에요. 그래서 뭐 몇만 원이다 라는 보기는 틀린 보기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날씨, 온도, 경기 결과 등과 관련 금전적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 이렇게 말이 이렇게 나올 건데 결과적으로 답은 우리 보기에서 이런 보험을 컨틴전시 보험이라고 한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 중에 컨틴전시 보험의 종류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 할 때 복권보험은 그 종류가 아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고, 지금 우리 특종보험을 여러 개 살펴봤는데 사실 우리 시험에서 두 문제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너무 하나하나를 깊게 들어가지 마시고 지금 제가 알려드린 정도만 딱 숙지하시면 시험용으로는 충분하게 되니까, 예, 넘어가도록 할게요. 김토리 쌤.
장기 손해보험 파트는 네 문제가 출제되는데 문제 난이도가 좀 쉽기 때문에 간단하게 준비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장기 저축성 보험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보험기간이 15년 이내인 상품만 존재한다. 이게 맞는 말이고요. 우리 그러니까 단기보험과 장기보험을 손해보험 구분할 때 1년 이내를 단기라고 하고 3년 이상을 장기라고 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보험료 구성 요 부분이 좀 생소하실 텐데, 우리가 총 내는 납입보험료를 크게 순보험료와 우리 흔히 말하는 사업비라고 하잖아요. 이런 부가보험료로 나누게 되고, 이런 순보험료는 다시 위험보험료와 저축보험료로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사업비인 부가보험료는 신계약비, 유지비, 수금비 이렇게 정리하는데, 왜 제가 저축보험료에 빨갛게 칠해놨냐면은 특별 계정에서 운용되는 보험을 고르시오라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장기 손해보험의 저축보험료와 연금저축, 퇴직연금 이렇게 3종 세트가 특별 계정에서 운용되는 상품이고, 자동차 보험은 특별 계정이 아니다. 우리 사지선당이다 보니까 저축보험료, 연금저축, 퇴직연금, 자동차보험 이렇게 나오는 하나의 문제 카테고리가 있고, 아니면 여기서 이런 뭐 신계약비, 유지비 또는 위험보험료, 저축보험료 이렇게 내놓고 이 중에 특별 계정에 투입되는 걸 고르시오 할 때는 이 중에 저축보험료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 비과세 관련돼서는 몇 년 이상 유지해야 비과세냐 물어볼 때는 10년 이상 유지하면 비과세다. 그리고 미리 좀 앞선자 미리 내면은 할인해 주는 게 있거든요. 그때는 몇 개월 이상 선납해야 되냐 물어보면 3개월 이상, 그리고 무슨 이율로 할인해 주냐? 예정 이율로 할인해 준다. 자동 보건 제도라는 말이 나올 텐데요. 장기 화재 보험을 우리가 설계하면은 가입 금액의 80% 밑으로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보상액이 다시 차는 거를 자동 보건 제도라고 하고, 시험에서 낼 수 있는 유형은 두 가지 정도 있는데, 몇 퍼센트까지를 자동 보건 제도 기준이라 물어볼 때는 우리 80%라고 대답해 주면 되는데, 이 80% 기준이 가입 금액의 80%인지 또는 가액, 그러니까 그 물건의 가액의 80% 물어보는 문제 있거든요. 그럴 때는 가입 금액의 80%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두 달 보험료가 밀리면은 바로 실효시키진 않고 2회 이상 연체하게 되면은 14일의 기간을 주거든요. 그래서 며칠 이상의 기간을 납입 최고하냐 이렇게 물어볼 때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준다. 그리고 그 다음날 계약이 해지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틀린 보기로 즉시 해지된다. 이런 보기는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미납으로 인한 해지가 됐을 경우에 부활이라는 제도를 활용할 수가 있는데, 해약 환급금을 어떻게 해야만 미수령, 그러니까 안 받았어야만 부활이 가능하고, 그런 해지일로부터 몇 년 이내만 부활이 가능하다, 3년 이내만 부활이 가능하다. 그럼 특정 시점에 내가 부활을 할 때는 그동안 밀린 보험료, 우리 연체 보험료라고 할 건데, 이런 연체 보험료만 내면 되는 것이 아니고 뭐도 함께 내야 된다, 이자도 함께 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우리 보험계약 대출이라고 들어보셨잖아요. 이런 보험계약 대출은 내 돈의 범위 내에서 받는데, 이때 내 돈의 범위가 뭐냐? 바로 해약 환급금이 그 돈의 범위가 되겠습니다. 그게 틀린 말로 납입 보험료의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이런 보기는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 보험계약 대출을 받은 금액을 아직 못 갚거나 이자를 못 내고 있을 경우에는 내가 해지하는 시점에 미상환액을 공제하고 나에게 해약 환급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청약철회 보도록 할게요. 우리 청약철회는 시험에서 나올 문제는 딱 하나 정도밖에 없습니다. 증권을 받은 날로부터는 며칠 이내, 15일 이내, 청약일로부터는 며칠 이내, 30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하고, 만약에 두 개의 날짜가 다를 경우에는 언제까지? 둘 중에 빠른 날, 그러니까 회사한테는 유리하고 계약자에게는 다소 불리한 조건입니다. 15일이 먼저 빨리 도래하면 15일까지만 가능한 거고, 청약일로부터 30일이 먼저 도래한다면 그때가 가능한 거. 그렇게 해서 문제 풀어주시면 되고, 청구권 소멸시효라고 해서 어떤 권리가 있을 때 그 권리를 몇 년 안에 행사할 수 있냐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내가 고객이 받을 돈인 금 또는 반환 이런 내용은 다 몇 년 이내,
3년 이내 청구가 가능하고 회사가 나에게 받는 돈인 료는 회사는 나에게 2년 이내에 청구가 가능하다. 정리하면은 내가 받는 건 3년, 그 다음 회사가 나에게 받는 건 2년. 우리 시험 용어로는 금 반환은 3년, 료는 2년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3이온 방식이란 방식으로 우리가 보험료를 산출하고 있는데 이 세 개의 이익의 원천이 뭐냐를 물어보거든요. 이게 딱 보면은 사지선다형인 객관식 시험에 내기가 너무 좋은 거잖아요. 세 개가 이익의 원천이니까 아닌 무언가를 한 개를 같이 준 다음에 3이온이 아닌 걸 골라라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3이온은 예정 위험률, 예정 이율, 예정 사업 비율이 되겠습니다. 이 아닌 게 뭐가 나오든 우리가 예정 위험률, 예정 이율, 예정 사업 비율이라는 단어를 알고 있으면 그 아닌 걸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무효 사유를 볼 건데요. 무효는 아예 없던 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미 죽은 사람을 가지고 보험을 가입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무효입니다. 그 다음에 타인의 사망을 계약으로 하면서 그 타인의 서면 동의를 받지 않았다. 이런 경우도 무효입니다. 그리고 15세 미만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를 일반적으로 보험을 가입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 보험 내용 안에 사망이 보험 담보가 되면은 그 계약은 전부 무효가 됩니다. 이런 신체적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망은 보험 담보로 넣어주지 않습니다. 단 우리 시험에는 이런 심신박약자 하더라도 의사 능력이 있다면 가능하다. 요까지 우리 해주시면 되거든요. 의사 능력이 있으면은 사망 심신박약자의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15세 미만이나 심신상실자는 아예 안 되는 거고 심신박약자의 경우에는 의사 능력이 있으면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고 우리가 보험금을 받을 때 또는 환급금을 받을 때 지급이 지연되고 있으면 이자를 좀 더해서 주거든요. 이 지연은 1년 이내 기간에는 공시이율의 50%를 더해서 주고 1년이 넘어가면 40%를 더해서 줍니다. 그리고 가지급금이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아직 보상금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확정될 금액의 몇 퍼센트는 먼저 준다라고 해서 우리 가지급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가지급금은 최대 몇 퍼센트까지 지급하냐면 그때는 50%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1번부터 9번까지 나오는 내용을 살펴봤고 다음 영상에서 10번부터 17번까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음 영상도 잘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토리 쌤